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종묘앞 개발 그리고 한강버스 운영 등 이 서울시 산업이 사업들이 연이어서 논란이 되면서 오세훈 시장과 또 여권의 비판, 반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후에 정치권의 움직임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뭐 검사 파면법 발의라던가 뭐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의 반발이 상당히 거셉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여권과 검찰의 이 갈등이 단순히 이번에 항소 포기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고 좀 봅니다. 항소 포기라는 사건을 하나의 그 발화점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쌓였던 게 폭발한 거예요. 지금 항소 포기는 누가 했습니까? 항소 포기는 검찰이 했잖아요. 검찰하고 항소 포기가 부당하다고 이제 집단적으로 검사장들이 지검장 등 검사장급들이 조직적으로 반발을 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항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항명이라는 차원보다도 제가 거슬러 올라가 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해서 그때 보면 평검사의 대화에서 나왔던 얘기 다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잊지만 막가자는 거 아닙니까? 뭐 얘기는 뭐 원국민이 다 아는데 예. 가만히 전반적으로 하나의 그 추세로 볼 때, 경향선으로 볼 때 확실히 검찰이 보수 정권보다는 진보 정권에게 좀 가혹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요. 모든 사건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이 구원이 쌓여 있어요. 특히 지난 정권 때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부인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도시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무혐의 처리하고 또 여타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패싱하다시피 하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검찰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이거 나열하려면 한이 없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스폰서 검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그래서 검찰청이 폐지가 됐어요. 시행은 내년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네. 정황과 맥락 속에서 보면서 이제 검사들의 과연 특권처럼 보이는 검사만 왜 그 외청에 불과한데 왜 파면을 꼭 그 헌재까지 결정이 나야 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이제 검사 파면법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좀 그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자초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초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 민주당은 거기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항소 포기 자체에 대한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 항소 포기에 대한 반대가 더 많더라고요. 더 많긴 많은데 그것과 관련시켜서 아무튼 지금 이 민주당은 검찰이 과도하게 지금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걸 기화로 해서 명분을 잡아서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이 이 사안을 너무 이제 말하자면 자신들의 이해를 위한 과도하게 좀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사실 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검찰이 직무를 포기한 겁니다. 자신들의 직무를 방기한 거고 포기한 건데 그게 어떻게 항명이 성립이 되죠? 명이 있고 지시가 있었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면 그 자체가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실상 지시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뭐 명이 있었으니까 항명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그런 구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검찰이 직무를 포기했고 오히려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환수를 하게끔 민주당이 이거 재판 더 계속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범죄 수익 환수를 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독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게 항명이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좀 불가할 뿐더러 야당이 지금 비판하는 지점 전 타당하다고 보는 이유가 이게 지금 검찰을 이렇게 길들이려는 과정들이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있어 왔고 내년이면 9월이면 검찰의 이름도 사라지고 공소청으로 바뀝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상 검찰이 무력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검사 파면법까지 한다 그러면 헌법이 정한 검사에 대해서 징계하는 방법은 탄핵으로 충분히 가능했고 이제까지 민주당이 숱하게 검사 탄핵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탄핵이 다시 기각이 된 경우가 더 많았어요. 인용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이제 민주당의 이러한 과도한 그 정치 공세들이 벽에 부닥치다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검사를 우리가 손쉽게 파면시켜버려서 차라리 남은 10개월 검찰을 우리 손아귀에 더 넣겠다는 그런 정략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선하게 해석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이러한 공세는 오히려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이 당위성을 더 부정하고 더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논리적 오염도 갖고 오고 국민적 동의를 더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도한 공세다. 야당은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이런 결과로 간다 그러면은 결국에 민주당은 이런 검찰을 무력화, 형해화시킴으로써 결국 퇴임 후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이 제기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재판들을 사실상 면소라든가 이런 제도적 방법을 통해서 아예 차단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밀어붙이지 않느냐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면 거래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근데 지금 이 민주당이 아니라 이 국민의힘은 예. 자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 네네. 일단 뭐 재판이 중단돼 있는 상황인데 자꾸 여기 자꾸 얼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사면 거래 의혹이라는 거. 그 김만배 씨 녹취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3년 있으면 빼주겠다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인데 그게 도대체 뭘 가지고 이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김만배 주장이잖아요. 김만배가 누구한테 듣고 한 얘기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가지고 또 그 녹취가 나오면서 또 이걸 또 대통령이 사면 거래 의혹이다 이렇게 서로 거래한 건데 그 당시 2023년도 얘기인데 그 당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마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되니까 3년 잘 기다려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논리가 비약해요. 대장동 사건이 이미 중단이 됐고 대통령 퇴임 후에 뭐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겠죠. 이거 계속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시키고 국민의힘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무슨 나는 황교안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뭔가 새로운 이제 혈로를 뚫을 생각을 하지 않고 스스로들을 자꾸만 가두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이 국민의힘이 처한 이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렵다고요. 제가 국민의힘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모든 걸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대장동 재판 얘기에 아무런 실익이 없어요 지금 정치적으로. 그리고 보수층에게 뭐 당연히 설득력 있게 들리겠습니다만 중도층에게 이게 의미가 있게 들리겠어요 지금 그저께 24일 날 그 한미 관세 안보 협상 팩트시트가 이제 합의가 됐고 발표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대장동 거래 의혹 얘기하고 이런 거 이게 과연 타당할까? 이건 정치적 전략으로도 그렇고 내년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정쟁거리를 제공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이런 태도를 일단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무리가 있지만 이게 전략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전략도 아닌 것 같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뭐 내용적으로는 의혹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동규 씨가 김만배 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8년이면은 이제 물론 이제 2심 가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 이상 더 뭐 이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럼 8년이면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2023년이었다 하더라도 2027년 전이면 이제 임기가 종료되고 그러면 남은 형기가 한 3년 남으니까 이제 그거 정도는 이제 빼줄 수 있다면 그런 의미가 해석한다면 될 수가 있으니 이제 이걸 근거로 이제 김만배에게 딜이 간 거다. 그러니까 일종의 거래가 들어간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 이제 이른바 재판부가 명시한 성남시 수뇌부와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일당 간의 연결고리가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의혹 주장의 이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과연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유효하고 타당하냐 이런 지적은 저도 뭐 사실상 이게 얼만큼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번 항소 포기가 가져왔던 후과가 이렇게 크다는 거죠. 아무도 상식적이지 않고 너무도 상식적이지 않고 이게 도저히 어떤 합리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니면 설득력이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당장 지금 보십시오. 1심 선고 결과가 나자마자 남욱이라는 변호사가 나 이제 결국 더 이상 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원이 나한테 선고할 수 없으니까 내 재산 다 돌려달라고 벌써 재산 반환 청구 소송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지금 남욱은 일종의 추징이 제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묶여있는 1,000억 원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적인 분노가 크고 야당이 공격하는 지점이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2심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연히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느냐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연결고리들이 수뇌부와 결국 대장동 일당 간에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사면 교감 이런 것들이 작용됐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어찌됐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뭐 중도층의 위반이 올 거고 뭐 지지층의 호소가 된다 이런 측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혹까지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느냐의 문제는 좀 정치적으로 다른 문제겠지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의혹이 있다면 다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제를 바꿔서요. 이 내용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강버스가 멈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에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80명, 그러니까 승객 80명이 이제 구조를 당했는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 이후에, 그러니까 어제 저녁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이제 정치권의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일단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전면 재점검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당에서도 이 사고와 관련해서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 시장 같은 경우도 송구하다라고 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총리를 향해서도 조정자의 역할을 해달라라는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그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정치 공세의 그 빌미를 삼는 것 같아요. 그 안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문제 가지고 이거 무슨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전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게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가장 중요한 선거예요. 모든 선거가 다 중요합니다만 민주당이 우세하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서울시장 선거를 뺏기면 상징성이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거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추정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한강버스 논란이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몇 번 이게 지금 롤러코스터 타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분을 빨리 확실하게 정착을 시켜야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를 정치 공세화하냐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배가 지금 어쨌든 물에 떠서 가는 건데 그게 멈춰서 얼마나 그 승객들이 놀랐겠어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지 이걸 자꾸 안전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정치 공세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게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서울시 사업으로서 이 한강버스 문제도 있고 그 종묘 문제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종묘 그 큰 뭐 주상복합 건물 진다는 거 아니야? 세운상을 재개발한다는 건데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지금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이 사업도 성공시켜야지 내년도 지방선거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민주당 역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뭡니까? 이겨야 된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그 공세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게 깔려 있겠죠, 사실상. 그게 뭐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과연 이 한강버스 논란도 그렇고 종묘가 과연 유용한 것인가? 정치적인 측면을 떠나서 그거를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꾸 억지로 추진하려 한다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천만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그 교통수단이 갑자기 멈춰섰다? 지적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나서서 일제히 이 문제를 지적할 만한 그런 사안인가요? 인명피해도 나지 않았고 서울시는 즉각 재점검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종묘 문제만 해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나와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체 간에, 그러니까 그 개발 주체 간에 갈등이 좀 있다 그러면은 조정을 해야지 갈등을 부추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왜 정부가 갈등을 부추기냐고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 공세라는 오해를 받는 겁니다. 김민석 총리가 혹시 내년이라도 저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오 시장을 이렇게 겨냥하고 견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한강버스 논란 당연히 안전점검 해야죠.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울산에서 사고 난 큰 대형 그런 사고가 오히려 지금 그게 원인 규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사고 수습만 겨우 된 상태인데 오히려 그런 때 정부가 화력과 역량을 집중하는 게 맞지 이 사안에 뭐 크다고 이게 정부 여당 대표까지 나서고 총리까지 나서서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거 너무 안전 문제를 시민들의 오히려 불안감을 부추기는 이런 정치 공세장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 과유불급입니다. 과하면 모자라면 못하는 법인데 정부 여당과 총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난 대책의 안전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을 받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이렇게 과하게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지적도 효과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안전에 대한 역공을 당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가지고 경중완급을 가려서 정부 여당이 하는 게 맞고 종묘 문제도 순위에 따라 그 순서에 따라서 갈등을 조정하면 될 문제지 이걸 반드시 막겠다. 그게 뭐 정부의 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자꾸 오해를 사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의 공방은 이 부분에서도 첨예합니다. 한미 팩트시트 후속 조치를 두고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비준해야 된다, 비준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비준 대상 아니다, 이거 특별법 지원 제정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이걸 지금 예. 팩트시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팩트시트가 아니라 팩트시트다, 뭐 백기투항했다, 뭐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무슨 확정된 현금 내고 조건부 어음받은 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잠깐 이재명 대통령 그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지금 얼마나 힘들게 한 거예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걱정했습니까? 합의가 됐지만 아직 왜 문서화가 안 되냐고 그때 비판했었던 거였잖아요. 문서가 됐어요, 어쨌든 간에. 팩트시트도 나오고 양해각서도 나왔는데 또 거기에 대한 얘기 또 없고 이것도 무조건 팩트시트라고 하고 깔아내리기, 무조건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서울시 얘기 잠깐 나왔으면 그건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민주당의 입장도 있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의 입장도 있는 건데 알지만 적어도 이 부분만은 그런 내색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속내는 알겠는데 어떻게든 이거를 지금 이 한미 관세 협상, 안보 협상에 대한 이 문제를 물론 지적할 것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또 계속 협상을 해 나가야 될 부분도 그렇죠. 있고 많이 있어요. 그거 다 예. 인정하는 겁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그랬잖아요. 어차피 불평등한 협상이다. 돈을 다 우리가 내는데 왜 그 5대5로 수익을 배분하냐고요.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초강대국 미국의 일종의 그 협박 같은 거예요, 사실은. 횡포죠, 횡포. 그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또 원자력 협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 또 원자력 협정 같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미국의 또 이제 에너지부라든지 이런 국방부가 또 있어요. 대단히 걸림돌들이 있는 거예요. 미 의회 입장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하나의 우리의 과제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지적해가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비준해야 된다. 좀 비준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태도라면은 비준 과정에 넣어서 과연 해낼 수 있겠어요? 지금 이게 그 팩트 시트 나오자마자 백지 시트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입장인데 비준이라는 건 법하고 달라서 어마어마하게 이 과정이 복잡해요, 길고. 이게 그 비준 자체가 의미가 있죠, 물론. 왜 헌법에 분명히 재정 부담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비준해라고 나와 있으니까. 예. 근데 일단 지금 대미 투자기금들 특별법 만들어서 빨리빨리 추진해 나가고 이게 우선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얘기는 일절 안 하고 무조건 비준해야 된다. 그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비준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 비준 절차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럼 미 의회와도 관련이 되는 것이고. 뭔가 국익을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비판하고 이래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태도 이건 정말 참 이해가 안 간다. 이 부분만 다른 거 더 달리 말이죠. 저는 좀 약간 최 교수님과 생각이 다른 게 이 비준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물론 우리 정부가 오히려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협상력을 높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도 물론 60조에도 이렇게 국가가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비준한다는 조항도 있지만 우리가 미국 측에 얘기할 때도 자 봐라 우리 야당과 국민이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하고 비준 과정을 통해서 이 돈을 잘 쓰고 어떻게 쓰는지 다 지켜보겠다고 얘기하니까 당신들이 이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 우리 정부가 이런 식이다. 대통령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협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는 버티기였다고. 그럼 마찬가지죠. 지금 이게 팩트 시트가 나왔지만 사실은 이게 선언적이고 굉장히 가이드라인만 나온 거예요. 어찌 보면 투자 시점, 투자처, 방식 이런 건 전혀 안 돼 있고 군사 문제에 있어서도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사용 재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은 다 난항이에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우리 비준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걸 지렛대 삼아서 미국에다가 이렇게 지금 야당과 국민들이 우리한테 제대로 하라고 요구가 거세니까 이 입장 좀 반영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게 레버리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비준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비준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 있기 때문에 됩니다. 야당이 잠깐만 설득하면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유리한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도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특별법으로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게 오히려 미국에 더 명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굳이 이걸 뭐 선악의 구분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협상력의 좀 유무로 판단하는 것도 저는 정무적인 감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7개 그룹 총수 만났습니다. 저희도 앞서 이재용 회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고 후속 작업에 정부와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들어봤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 어떤 대화 오갔을 거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저기 그 화면에 나왔잖아요. 예.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협상의 어려운 점도 얘기를 하고 또 기업들의 도움도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업하고 우리하고 정부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조선업 1,500억도 그렇고 2,000억 달러도 그렇고 말이죠. 1,500 달러, 2,000, 3,500억 달러인데 기업과 이제 어떤 그 원활한 그 연대나 유대 관계를 갖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비준 문제도 그래요. 비준 문제도 비준하면 좋죠. 근데 지금 이것도 하나의 뭐 신뢰가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도대체 이렇게 이 팩트 시트 나오자마자 이렇게 비난 일색으로 나오는데 비준 과정에서 안 봐도 혼날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많은 그 시비를 걸겠어요. 그래서 지금 비준에 대해서 약간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서로의 신뢰가 없는 거죠. 원론적인 얘기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 지금 이 한미 관세 안보 협상에 대해서 뭔가 좀 긍정 평가할 건 좀 하면서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거는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약간의 뭐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준 자체가 의미가 왜 없겠어요? 있죠. 지금 우리 최평론이 말씀처럼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비준 절차에 돌입했을 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여야 관계도 그렇고 근데 이게 다른 것과 달라서 워낙 이 관세 안보 협상이 워낙 우리 국위가 너무나 밀접한 것들이잖아요.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도 있고 안보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일단 특별법 통과될 거 아니겠어요? 뭐 의석이 많이. 그런 다음에 그런데 차차 비준을 논의해보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비준을 해야 된다, 비준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무조건 주장할 게 아니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좀 감안하면서 너무 비준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 비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총수들과 만난 모습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도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후속 작업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인들의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예. 이 사안 자체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기업인들이 현실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않는 한 이걸 또 이끌어 나갈 동력이 사라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사실 기업인들을 제일 우려하는 게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깜깜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투자처 투자 방식 그리고 이 모든 투자에 대해서는 러트닉 상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측이 정하고 우리는 나중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사후 용인하는 식으로 된단 말이죠. 지금 일각에서는 알래스카 이제 그 유전 그러니까 에너지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수익 구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기업인들과는 소통을 잘하면서 왜 야당과는 소통을 못합니까? 결국에 물론 이 기업인들이 결국 이제 미국과의 투자를 그 이끌어내는 그런 동력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여론을 또 뒷받침하는 것도 야당도 야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라는 너무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저렇게 기업인들과 간담회 하듯이 야당 대표 불러가지고 개혁신당 포함해 조기혁신당 다 불러가지고 자, 우리 이번에 이랬는데 야당도 좀 더 거국적으로 그러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비준까지도 도와주면 좋겠고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는 더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공개할 수 없는 이러이러한 얘기들은 비공개로 야당 대표들에게 얘기를 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면 또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익인데 모든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세와 태도로 전국을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기업인에게는 이렇게 뭐 춘풍처럼 돼야지만 이렇게 마치 이게 이건 전국을 돌아가면 여의도에서는 추상처럼 대하면은 이런 모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업인들과 대화처럼 전국 운영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시간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맞는 말씀인데 도대체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라는 거 아니에요? 탄핵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그게? 대화도 어느 정도 돼야지 정말 설득도 시키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끌어내려라 탄핵해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야당도 태도 바꿔야 돼요. 예, 짧게 듣겠습니다. 이게 뭐 그렇죠. 그렇지만 강자가 손을 내밀어야 된다면서 힘은 가진 사람들이 했을 때 한다는 얘기 제가 한 말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지금에도 유효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경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